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아이드 시작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2평짜리 독방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름 대신 부여받은 수인 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298억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 간단한 건강검진을 거친 뒤 수인번호로 503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님이나 이름 대신 503번으로 불리게 됩니다. 오른쪽 가슴에는 수용 장소를, 왼쪽에는 수용자 번호를 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1.9평의 독방과 6명이 함께 쓰는 3.6평짜리 혼거실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혼거실을 개조한 3.2평짜리 독방을 사용합니다.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방 실내 면적은 2.3평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6인실을 개조해 독방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보다 큰 방을 받은 것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방 크기를 제외한 집기 종류,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부터 발부까지는 16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침통함과 피곤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날 잠시 보였던 옅은 미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하고 곧장 법정으로 향합니다. 8시간 40분이라는 역대 최장 시간의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는 피곤한 기색이 확연합니다. 어깨는 축 늘어졌습니다. 피말리는 8시간의 대기 시간이 지난 뒤 결국 구속이 결정되고 승용차 뒷좌석 좌우 여성 검찰 수사관 사이에 박 전 대통령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녹아내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침통한 표정으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는 박 전 대통령의 두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는 듯 했습니다. MBN 뉴스 박수진입니다. 구속이 결정된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출발해서 서울구치소를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6분이었는데요. 이 짧고도 길었던 16분의 시간을 이현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호 차량들이 먼저 나가고 박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서울중앙지검 서문을 빠져나갑니다. 서초역 방향으로 좌회전해 나간 호송 차량은 출발한 지 2분 만에 우면산 터널로 진입합니다. 약 2분 뒤인 4시 33분쯤 우면산 터널을 지나고 4시 34분에는 과천의왕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출발한 지 약 5분 만에 서울을 빠져나간 셈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6분 정도 달린 호송 행렬은 과천 나들목을 지나 4시 43분쯤에는 서울구치소가 있는 경기의왕시로 진입했습니다. 1분 후에는 인덕원 사거리를 지나 서울구치소 3거리로 향했고 마침내 4시 45분 호송 차량은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평소 20에서 30분 정도 거리지만 경찰의 교통통제 속에 16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첫 방문자는 유영하 변호사였습니다. 법률 자문도 자문이지만 옥바라지는 누가 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변호인은 차단 시설이 없는 특별 접견실에서 시간이나 횟수에 제약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적극 옥바라지에 나설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과 다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 회장이 먼저 누나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박 회장은 청와대 경호실과 지인에게 누나의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차례 10분만 허용된 일반 접견 시간을 고려해 박 회장의 부인 서양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도 곁을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서울구치소 수감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예우인 경호마저 이젠 중단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이제 사실상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강영구 기자입니다. 법원에 출석할 때까지만 해도 경호실 제공 에쿠스 승용차로 이동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검찰 차량으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불편한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이 앉고 여성 수사관 2명이 좌우로 동승했습니다. 앞뒤로 호위하던 경호 차량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 철수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일한 예우였던 경호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과 함께 이미 월 1,200만 원 가량의 연금과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등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됐고 이번 구속으로 마지막 남은 경호마저 중단됐습니다. 철수한 경호원들은 당분간 삼성동 자택 경비 정도만 담당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재판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경호 인력을 줄일 예정이고 만일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되면 그때 경호가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났을 경우에만 최장 10년인 오는 2027년 3월까지만 경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지켜본 청와대 참모들은 참담한 분위기 속에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퍼스트레이디에서 국가 원수로 그리고 이제는 수감자 신분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굴곡진 인생을 윤범기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청와대에서 영예로 지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74년 어머니 사후 22살에 퍼스트레이디 대행 역할을 시작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참으로 가난과 사회 혼란과 수난이 많았는데 훌륭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청와대를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자 박 전 대통령은 고향인 대구 달성 재보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큰 빚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후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승리했고 33년 만에 청와대로 돌아와 국가 원수로서 정치 인생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던 건세는 집권 4년 차를 맞아 터진 최순실 게이트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리고 운명의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고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자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MBN 뉴스 윤범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또 구치소 앞에서 오열했고 삭발을 하는 지지자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차가 구치소 앞에 나타나자 지지자들이 갈라진 목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한 지지자는 나무의 의지에 울먹거리고 다른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입니다.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올 거라 믿으며 밤새 집 앞을 지켰던 지지자들은 오열했고 한 지지자는 삭발을 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대통령님,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한참 뒤 날이 밝고서야 지지자들은 하나둘 자택 앞을 떠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상태임에도 일부 지지자들은 또다시 자택 앞을 찾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구치소 앞에서는 친박단체 엄마부대 회원들이 낮에도 모여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주말인 오늘 서울 대한문 앞에 모여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는 어땠을까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법에서 어제 최 씨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파면 소식엔 통곡을 했다던 최 씨. 어젠 무덤덤한 모습이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같은 건물 한 층 위에서 최순실 씨의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일 재판 도중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접하고 쉬는 시간에 대성통곡했던 최 씨였지만 어제는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최 씨는 시종일관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로 변호인과 대화하며 서류를 살피는 등 특별한 감정의 변화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최 씨의 변호인은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없지 않겠냐고 언급했습니다. 아마 지금 죽을 노르실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을 둘러싼 혐의 상당 부분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한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판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 일부를 교체하거나 거물급 변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자 변호인단은 즉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구속 적부심 청구부터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하는 건데 구속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받는 혐의 사실을 반박할 뚜렷한 논리나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역효과를 볼 수 있어 고민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이 곧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구속 적부심 청구 실익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 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탄핵부터 구속까지 잇따라 패한 변호인단의 일부를 교체하거나 큰 사건을 다뤄본 거물급 변호사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4월 중순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변호인단이 방어 전략을 짜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요.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이 부회장이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기소 내용에 전제가 틀렸다는 겁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433억 원의 뇌물을 최순실 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몰랐다며 다시 한번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은 가족도 아니고 수입 지출을 함께 관리하지도 않았다며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유죄를 적용하는 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란 특검의 수사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도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각종 재단 지원의 배경에도 최 씨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측이 뇌물죄에 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반대 논리로 맞섰습니다. 재판 준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7일 열립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세 번째 순회 경선마저 승리하면서 본선을 향한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마지막 수도권에서 문 전 대표와의 과반을 막고 결선을 노린다는 각오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호남과 충청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온 문재인 전 대표. 전체의 64.7%인 12만 8천여 명이 손을 들어주며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파죽지세로 3연승을 거둔 문 전 대표는 본선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많은 지지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좋은 경선 해주신 우리 경쟁하는 후보님들과 또 그 지지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시장은 18.5%의 표를 얻으며 처음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종합순위를 저희가 2위까지 가는 게 최종 목표였는데 이제 이 영남 지역에서만 2위 한 것 같습니다. 나름 선전했다고 평가하고. 반면 안희정 지사는 16.6%를 기록해 충청에서와 달리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수도권의 현명한 유권자들이 확실한 본선 승리 카드를 선택해 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적 같은 역전의 드라마를 써보겠습니다. 문 전 대표가 누적 득표율 59%로 본선 진출이 유력한 가운데 모레 수도권에서 마지막 승부가 펼쳐집니다. 60%가량의 경선 선거인단이 몰린 만큼 예상치 못한 결과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본선만큼 뜨거운 예선이 문재인 대세론으로 마침표를 찍을지 기막힌 반전 영화를 완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경선에선 부산 갈매기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른바 지역 맞춤형 응원인데요. 각 대선 후보 지지자들은 부산의 특색을 살린 응원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로 민주당 영남권 경선이 진행되는 장소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부산이 문재인 전 대표 텃밭이라선지 응원단 규모도 가장 컸고 치어리더 박기량 씨도 힘을 보탰습니다. 영남의 우리 동지들에게 우렁찬 박수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뒤를 쫓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각종 도구를 활용해 서로 경쟁하듯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안희정 지사 측은 부산 출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징인 노란색을 활용해 노란 물결을 연출했고 일부 의원들은 노란 나비 배지와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아, 바보 되는 길. 그 길을 지난 20여 년 동안 걷고 걸어온 우리 부산 지역의 동지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재명 시장 측 지지자들은 부산 롯데자이언츠 특유의 응원 도구인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일사불란하게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을 찾기 위해서 저 높은 곳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이재명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 박준호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홍 지사는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튼튼한 담벼락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기호 4번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책임당원 현장 투표와 여론조사로 실시된 경선에서 최종 54.1%를 얻었습니다. 친박계의 김진태 의원이 19.3%로 2위,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 3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준표가 국민들과 우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든든하고 튼튼한 그런 담벼락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홍 후보는 정치에 입문한 뒤 18대 총선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냈고 2011년에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대표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경상남도 지사에 2차례 당선됐지만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휘말렸고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이번 경선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는 수락 연설문을 통해 평소와 다름없이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대선은 좌파에서 둘,
얼치기 좌파에서 1명, 그리고 우파에서 홍준표가 나갑니다. 저는 무지랭이 출신입니다. 옛날에 등급별로 치면 천민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재인 후보는 붙여주면 10분 내에 제압할 자신이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서 한국당은 대선을 38일 앞두고 본격 대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최종 대선 주자로 확정된 직후 처음 한 건 바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만큼 하고 싶었던 말도 많았던 거겠죠. 이 내용은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로 최종 확정되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5월 9일까지는 내가 대장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내 더는 계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파가 없다고. 이제 내가 대장입니다. 당에 친박이 없습니다. 이제는 소위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고 내 극히 일부라고 했는데 국민의당과는 거리를 뒀지만 바른정당과는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당하고는 하기가 어렵겠죠. 분당된 원인이 뭐였느냐? 탄핵이었습니다. 근데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됐고 그리고 구속까지 됐어요. 그 원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홍 지사는 끝으로 보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부끄러운 보수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는 나오라는 겁니다. 주도하는 사람도 바뀌고 했으니까 이제는 나와서 당당히 이야기해달라. 바른정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가 최종 확정되며 5월 9일 대선을 치를 대진표가 속속 정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오래전부터 안희정 충남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그 지지세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주장해왔죠. 실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안 전 대표의 말이 일정 부분 맞아들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탈락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지사 지지자 가운데 안 지사가 경선에서 탈락하면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9.7%에 그친 반면 안 전 대표를 찍겠다는 응답은 33.3%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문 전 대표보다는 안 전 대표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10%포인트 높게 나타나 민주당 경선 이후 이탈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41.7%대 39.3%로 오차 범위 이내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같은 기관에서 벌인 조사와 비교하면 문 전 대표는 2.6%포인트 떨어진 반면 안 전 대표는 10.7%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안 전 대표의 상승세는 중도 보수층과 50대 이상에서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대결의 경우 안 전 대표는 한 달 동안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13.5%포인트, 16.5%포인트 상승한 반면 문 전 대표는 각각 6.9%포인트, 7.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안 전 대표는 50대에서 14.8%포인트, 60대 이상에서 12.6%포인트 끌어올리며 장년층에서 견고한 지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제2의 안풍이라고 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의 이 상승세는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정규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주 10% 수준이던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일주일 새 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선 컨벤션 효과. 애초 4, 5만 명 수준으로 예측됐던 호남 지역 현장 투표에 무려 10만 명이 자발적으로 몰리면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대폭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민의당의 취약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보수의 중심인 대구, 경북과 강원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지지율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큰 보수 후보가 없다는 점도 주요 요인입니다. 10%에 육박하던 홍준표 전 지사의 지지율은 최근 8%로 뒷걸음질 친 상황.
반기문 전 총장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 이후 표류하고 있는 중도보수 상당수가 안희정 지사로 이동했다가 민주당 경선이 기울면서 안 전 대표로 다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일 안 그러면 안희정 후보. 근데 안희정 후보는 일단 당내 경선에서 잘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누굽니까? 최근 연설은 물론 토론의 스타일마저 확 바꾼 안철수 전 대표. 자신감이 붙으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소신 발언도 한층 늘었습니다. 연대론에 맞서 자강론을 강하게 고수하는가 하면 촛불 집회 참여와 사드, 북핵 해법 등을 놓고 확실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관된 정책 중심 행보를 이어가면서 준비된 후보로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달라졌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가 나오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이젠 안 전 대표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야권 분열의 책임을 돌리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비판했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다 된 집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또 집을 지겠다고 나가다 보니까 의사를 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며 안 전 대표에 대한 혹평도 서슴지 않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에 대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치켜 세운 겁니다.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명길 의원 역시 안 전 대표가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과 예능 프로 등장해서 여러 가지 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느낌을 준 게 사실이니까요.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통합연대의 길을 모색해온 김 전 대표가 안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낸 거란 분석입니다. 비문주자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높은 만큼 대표주자로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옵니다. 자강론을 고수하는 안철수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의 손짓에 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뒤 처음으로 고향인 대구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겠다고 일정을 바꾼 건데요. 왜 미뤘을까요? 오지혜 기자입니다. 일찍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포천시장 보궐선거 유세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당원 교육 등 바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촘촘했던 일정과 달리 어제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오찬만 했을 뿐 외부 일정이 없었습니다. 구속 되는 거 보고 5일 일정 취소했어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봤어요. 애초 대구 방문 계획을 세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으로 망감이 교차한 TK를 찾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 지켜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야죠. 아마 월요일쯤에 대구를 갈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며 체면을 구긴 유 후보는 줄곧 배신자로 낙인 찍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은 과거 대통령에 빌붙더니 이제 와서는 대구 국민을 배신하고 대통령을 배신하고 보수를 배신시킨 사실상 TK 지지 없이는 보수 주자라 할 수 없는 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대구를 끌어안기 위한 유 후보의 묘수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까지 당 대선 주자로 확정되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 주자를 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경기 지역 순회 경선이 열린다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오태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당 오늘은 경기 지역이라고요? 네, 오늘 국민의당 대선 주자들은 경기 지역에서 5번째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수원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총 31곳에서 진행되는데요.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 지역인 만큼 앞으로의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전남, 전북, 부산에 이어 대구 지역까지 모두 승리를 거둔 안철수 전 대표가 또다시 연승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본선 행보에 나선 안 전 대표는 오늘도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돌며 투표 참여 캠페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공식 일정은 없지만 경기도만큼은 자신의 텃밭이 될 거라고 확신하며 경기 지역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도 공개 일정 없이 경기도 지역 당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은 내일 서울, 인천 지역을 거쳐 4일에 충청 지역 투표를 마치고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다른 대권 주자들의 주말 행보도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안철수 전 대표와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전국 영양사 대회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열린 영남 경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3연승을 달렸는데요. 두 후보 모두 사실상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로 확정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늘 오전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여해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이어갑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2박 3일간의 영호남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 신항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미수습자 가족들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지역구가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돌며 보수 진영의 표심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우태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기업 한 곳과 북한 국적자 11명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속속 드러나면서 미국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속속 관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무더기 대북 제재에 나선 겁니다. 먼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회사는 조선백설무역주식회사라는 석탄 거래 기업입니다. 석탄 수출이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북한의 생명줄을 직접적으로 옥죄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 11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 무기와 화학 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연봉 무역총회사 관련 인물 3명이 포함되는데 화학 무기인 VX가 사용된 김정남 암살 사건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 등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의 기업 등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 어제 목포 신항에 도착한 세월호가 철제 보도에 접안된 채로 하룻밤을 지냈는데요. 현장을 연결해서 지금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지금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세월호가 이곳 목포 신항에 접안한 지 이틀째인데요. 지난밤 부두에선 세월호를 육상으로 거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밤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은 세월호 내부에 남은 바닷물을 빼내는 일입니다. 또 세월호를 반 잠수선에 고정했던 쇠줄을 떼내는 작업 역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를 무트로 옮길 특수 운송 장비 모듈 트랜스포터의 일부가 이곳에 도착해 시연 작업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인 오전 8시부터는 유해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펄의 제거 방법 등을 놓고 선체 조사위와 해수부, 인양업체 간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9시 반쯤에는 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열립니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이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젯밤 이곳을 찾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수습자 수색을 최우선으로 작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항을 출발했던 세월호가 마침내 무트로 돌아왔습니다. 제주항이었던 원래 목적지는 목포 신항으로 바뀌었고 시간도 3년이나 지체가 됐는데요. 1081일 만에 돌아온 세월호의 여정을 박통일 기자가 되짚었습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 화이트 마리노는 오전 7시 동고차도 해역을 출발했습니다. 새벽부터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바람은 강하지 않았고 파도도 잔잔했습니다. 해경의 호의를 받은 세월호의 여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출발 1시간 만에 자신을 삼켰던 맹골 수도를 벗어난 세월호는 오전 9시 25분 불도에서 도선사 2명을 태워 진도 해역을 통과했습니다. 목포로 향하는 길목 달리도 해역에서 세월호는 예인선의 안내를 받아 오후 1시쯤 종착지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예정된 도착 시각보다 2시간이 빨랐습니다. 여기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구역이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도선사님들은 그 경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30분 만에 접안 작업이 완료되면서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도 끝이 났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항을 출발하고 1081일 만에 제주가 아닌 목포로 돌아왔습니다. And wreck removal jobs, that the performance of Shanghai Salvage was very satisfactory. 세월호는 이제 육상으로 옮겨져 미수습자 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는 9명의 미수습자 가족도 별도의 배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입항을 참관한 유가족들은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해가 뜨지 않은 짙은 새벽,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를 함께하기 위해 진도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반잠수선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움직이자 쏟고 쏟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복받칩니다.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기억을 잃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데요. 앞서가는 세월호를 행여 놓칠세라 쌍안경까지 빼듭니다. 무려 3년, 길고 길었던 수학여행의 마지막 길을 동행한 미수습자 가족들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찾아야죠. 찾아서 이제 가족 품으로 오면은 이제 집에 가서 장례도 치르고. 경기도 안산에서 온 4.16 가족협의회 80여 명의 유가족도 목포 신항에 들어온 세월호를 보는 순간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미수습자 가족과 마찬가지로 목포 신항 내 출입과 컨테이너 배정을 요청했지만 보안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철조망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목포 신항부두에 정박한 반잠수선의 모습을 보면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반잠수선은 부두와 11자로 나란히 정박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대로라면 특수 운반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고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는 현재 바닷물과 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잠수선이 부두와 11자로 나란히 정박한 건 부두에 단단히 고정한 상태로 배수 작업과 펄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반잠수선은 방향을 틀어 세월호의 선수가 부두를 향하도록 T자 모양으로 위치를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반잠수선이 좌우로 흔들리는 만큼 특수장치를 통해 부두와 평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 바퀴가 달린 특수운반 장비 모듈 트랜스포터가 세월호 밑으로 들어가 세월호를 무트로 끌고 나올 계획입니다. 세월호 밑에 들어가는 그 높이가 정확하게 일치되고 좌우 사이즈도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들어가는 그 정교한 조정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모듈 트랜스포터는 총 456대로 세월호 운송 작업에 앞서 이틀 동안 훈련을 진행합니다. 폭이 19.6m, 총 길이가 114.8m에 달하는 6개의 트랜스포터 대열은 세월호를 실어 30여 미터 떨어진 육상 거치대로 옮기는 것으로 임무가 끝납니다.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조사 작업 전에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곧바로 수색 작업에 들어갈 수 없는 건 세월호가 3년 동안이나 바닷속에 있었던 탓에 선체 내부가 크게 파손됐을 가능성이 커서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수습자 수색 작업은 아마도
열흘 뒤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물 밖으로 갓 올라왔을 때보다도 더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세월호. 선체 곳곳이 구겨지고 며칠 사이 온통 젓갈색으로 녹슬어 보기에도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세월호가 육상에 올라오면 무엇보다 선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진입로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수색팀은 이런 작업이 끝나면 1차로 카메라 로봇을 먼저 투입할 계획입니다. 애초 객실 부분만 잘라내 똑바로 세워 수색하는 방식은 유가족의 반대 등을 고려해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미수습자 수색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4월 10일쯤이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수습자 가족들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수색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월호 사고 지점 바닷속 수색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진행됩니다. 상하이 셀비지 소속 60여 명의 잠수사는 사고 해역을 40개 구역으로 나눠 수중 음파 탐지기 등을 활용해 샅샅이 훑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다음은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과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또 배에 실은 해산물의 양을 속이고 운항하던 중국 운반선이 해경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피어오르는 연기 속으로 소방관들이 들어갑니다. 잿더미가 쌓인 집안에는 새까맣게 타버린 가재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보문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 아무도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가구들이 불에 타 약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곳곳이 검게 그을린 작은 가게를 소방관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시 이도동에 위치한 한 분식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분 만에 꺼졌지만 분식집 주인 60대 이모 씨가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5시쯤에는 다른 배로부터 받은 해산물의 양을 속이고 운항하던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 운반선은 다른 중국 어선들에게 총 790kg의 해산물을 넘겨받았으나 장부에는 600kg으로 숙소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8살인 여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한 10대 여고 자퇴생이 범행 이틀 만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수법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왜 살해를 했는지 또 왜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다중인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잡은 뒤에도 구체적인 살해 수법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피의자인 10대 소녀 김양이 입을 완전히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궁 끝에 김양은 태블릿 PC와 컴퓨터를 잇는 케이블로 피해 아동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엇 때문에 범행을 했는지, 왜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했는지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애초 경찰이 김양의 정신질환 가능성을 의심해온 상황에서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이른바 해리장애, 즉 다중인격 장애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해리장애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인격을 갖는 것으로 A인격일 때 한 행동을 B인격이 됐을 때에는 제대로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리장애인 환자들 가장 큰 이제 증상에 대한 호소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그거를 충분히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정신적 문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경찰은 김양의 진료 기록을 확인 중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달리는 차량에 뛰어든 10대 자해공갈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전에 주변의 가로등불을 모두 끄고 서로 수신호까지 주고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길가에 청소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 명이 손짓하니 반대편 골목에서 다른 학생이 튀어나오고 이내 차에 부딪혀 나뒹굽니다. 어딘가 어색하고 과장된 듯한 몸짓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구산동의 한 골목길에서
조모군과 친구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했었더라고요. 근데 학생 둘이도 아이고 해서 천천히 갔으니까 크게 다쳤다 생각은 안 했어요. 이들은 범행 전 가로등불을 꺼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 80여만 원은 모두 유흥비로 써버렸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가지고 더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적극 혐의를 부인했으나 공범들의 진술이 나왔고 경찰은 조군 등 3명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권 소식 여러분들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수층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이 청구가 되기 전에 검찰 수사에 조금 더 협조적으로 했다면 또는 미리미리 좀 사과의 변을 밝혔다면 사태가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겠냐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그렇게 보시나요? 너무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이나 그리고 자유한국당 박 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사실 지지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얘기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귀를 열고 국민들의 얘기를 들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분명히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과 같이 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결국 국민과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느끼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인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정부의 최후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기억하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때 국가의 실패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보수단체에 지원을 하고 그 보수단체들은 폭식 투쟁이나 이런 방식으로 너무 잔인하게 사실은 그거에 대항하는 방식들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왔던 결과물이 결국은 국민들하고 계속 공감하거나 소통하지 못했고 결국 끝내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결국은 파면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때늦은 후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치의 어떤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명령의 다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태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놓쳤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실패를 막을 수 있었던 계기는 그동안에 아주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그것을 그 기회를 놓치곤 했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는 우리가 보면 애초에 새누리당하고 대통령 사이에 그런 갈등 구조를 대통령이 스스로 그걸 끌어안음으로써 해소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런 갈등 구조를 오히려 그것을 더 강고하게 만든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4.13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4.13 총선에 참패했으면 이른바 친박들을 이선으로 후퇴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비박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다시 이끌어보라 했으면 당이 다시 이제 재결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 텐데 8.9 전당대회에서 또 친박이 삭스를 해버렸거든. 그 이후에도 보면 이제 계속해서 그런 악수를 많이 뒀어요. 그 대통령이 스스로 만약에 당적을 정리하고 이 정치적 정치성을 스스로가 배제하고 말이죠. 나는 행정만 하겠다. 당은 이제 당이 알아서 하라 했으면 당과 이 대통령이 서로 분리만 되더라도 대통령이 저는 정치적 궁지에 안 몰릴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또 놓쳤죠.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이제 대통령 지지하는 측에서 보수 측에서는 이렇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 사실은 그거 보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선택이 지금과 달라져서 나 잘못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안 보이고요. 어쨌든 바로 그런 식의 정치적 계기마다 결심을 잘 했더라면 상황을 막을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새누리당이 그때도 계속 결집된 그런 상태로 있었으면 현재 탄핵은 안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하는 얘기인데 네. 그 점에서 보면 정치 리더십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 예.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듣지 않는 편이었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계속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도 주변에 변호인단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예.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되면 변호인들 간에는 정말 치열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변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로 정해서 일관된 어떤 주장과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떤 그 변론을 보게 되면 이중환 변호사는 이중환 변호사대로 따로 변론을 하고 네. 또 김평우 변호사는 김평우 변호사대로 따로 어떤 별도의 주장을 하면서 서로의 주장이나 이런 전략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헌법재판소에서도 변론도 사실은 이게 잘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헌법재판소의 어떤 변론 자체가 국민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국민의 신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평가가 물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것은 법률적인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적인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변론을 가져가는 게 맞았는데 김평우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서석구 변호사라든가 손봉규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택기 집회에 나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가 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패착이 아니었는가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논리가 좀 약했다 이런 지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형사재판으로 넘어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사들이 선임되기는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본인이 믿는 변호사하고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저에 들어가는 어떤 변호사를 보게 되면 유영하 변호사가 주로 들어가서 유영하 변호사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고 뭐 토론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변호사가 공동변호인단이 선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부 다 모든 변호사를 사저로 불러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소통이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나온 어떤 메시지를 보게 되면 뭐 검찰에게 굉장히 뭔가 경의를 표한다는 어떤 그런 표현 자체를 했는데 그때 또 보게 되면 검찰에서 영장을 또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판단 미스인 겁니다. 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두고 변론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또 조금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을 믿고 본인의 뭔가 이렇게 계속 yes, 본인의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에 맞게 얘기해주는 변호사하고만 소통하고 나머지 박 전 대통령한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변호사하고는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스타일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박 전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하고 현실 인식을 했더라면은 그러니까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지금 친박계 의원들조차 그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나 이런 얘기가 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분명히 전달해주고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갈 경우에는 내가 정말 구속될 수도 있다. 이건 정말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면 그 어느 시점에 내가 아무리 고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적 결단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스스로 그런 소통의 기회를 완전히 단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국정을 운영해왔던 스타일이 마지막 최후까지 똑같이 운영이 됐고 똑같이 반복이 됐다. 그럼 결국은 변호인단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와서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거짓말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없었다고 봐요. 뭐냐면 자신이 절대 나는 그런 어떤 범위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 게 아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나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분은 방법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건 생각 안 한 거예요. 오직 내 뜻이 선이니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법률 전문가들이
이 범죄 구성 요건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렇게 되면 범죄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 변호인들도 아마 대통령의 그 정서에 같이 따라간 거 아니에요. 동조해가지고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애쓰셨으니까 지금 법적으로 당하는 것은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점점 더 법을 공식 기관 그러니까 검찰이나 특검이나 헌재나 여기에 대해서 못 믿게 된 거죠. 오히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 보면 아까 김남국 변호사도 지적하셨지만은요, 이 변호사들이 이제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으면 자신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이제 의뢰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우격 다짐으로라도 그것을 이 생각을 바꾸도록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서로가 조심하다가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니에요.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그래서 변호사를 새로 물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생과 소통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이 좀 변화가 있을지 또 변호인단은 어떻게 꾸려질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래도 사실은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가러 가기 전에 바로 박지만 전 회장 동생을 만나고 갔다는 점은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지만 전 회장과 박근영 전 이사장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갈등 관계를 가지고 형성했다가 또 다시 화해하고 또 다시 이제 갈등 관계하고 이런 어떤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동생과 좀 만났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동생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그래도 좋은 점 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박지만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있으면서 이 사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지만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90년도에 사실은 유경재단 분쟁과 관련해서 최태민 씨와 최순실 씨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떨어놓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도에 취임하고 이후부터 최순실 씨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기도 했고 또 2015년도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역시 그때 마찬가지로 정윤회 씨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자꾸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지만 전 회장으로서는 사실은 가장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를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냉정하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 자체가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사건을 떠나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어떤 그 중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 있는 분이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변론에 참여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더 넘어서서 남을 탓을 하면서 검찰이 엮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심지어는 1월 2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합류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전부 다 모함이다, 모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박지만 전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돕기 위해서 변호인단을 좀 새로 꾸리고자 노력은 하겠지만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권력이 얼마나 냉혹한지, 정치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지금부터 깨닫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 전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이른바 친박이라고 하는 의원들도 제가 볼 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뒷바라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박 전 대통령도 마지막 순간에 동생한테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를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또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은 동생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지만 회장의 경우에는 서양희 변호사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희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변호인단을 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제 우리 변호사의 경우에는 가서 특별 면회가 아니더라도 아주 자유롭게 박 전 대통령하고 접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또 있기 때문에 그 박 전 대통령 뒷바라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아마 새롭게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이진공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변호인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범죄 사실이 있을 때 본인은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죄가 되는지를 조금 이해를 시키는 것도 네.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예. 하나입니다.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이 13가지나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도된 내용이나 나온 어떤 증거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인정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KD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줬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 도움을 줬다라는 그 이유 자체가 뭐 기술력이 좋은 회사인데 정말 뭐 판로를 뭐 개척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움을 줬다라고 인정을 또 하고 있고 뭐 KTA 뭐 인사 청탁이나 이런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인재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선한 뜻에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직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에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를 맞습니다. 그렇기 얘기해야 때문에 된다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의 역할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변호인들의 어떤 역할을 보게 되면 헌재에서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일반 변호사들이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서양희 변호사는 그냥 이제 변호사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서양희 변호사가 법률적인 어떤 검토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설득을 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재판받는 과정에서나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진술이라든가 범죄 사실에 대한 어떤 태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이번 수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까지 이어지면서 정점으로 이제 치달았습니다. 궁금해지는 거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직후 이게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요. 특히 보수층,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이 보수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인데 일각에서는 보수층 결집에 더 도움이 될 거다. 아니다,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 그다음에 또 보수 상실감에 빠진 이제 보수 세력이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보수가 결집을 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겠는데 문제는 그런 공감을 하는 보수를 엮어가지고 그 생각을, 그 희망을, 그 소망을 담을 그릇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구심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제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나섰는데 저분들이 과연 이제 지금 분당된 그 구새누리당이 지금 이제 분당된 저 보수 정당 스스로가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당이 모두. 근데 두 당을 과연 보수 세력이 우리의 뜻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뜻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의 그 보수의 대표 정당이 맞느냐 여기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수가 설령 그 보수 세력들이 또 보수 국민들이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설령 그렇게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뜻을 모으자. 뜻을 모으자는 그 중심 축이 없잖아요. 바로 그 점이 아마 치명적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가 효과적으로 결집된 그런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 그 점에서 상당히 회의적이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 보수 정치 세력들이, 보수 정당들이, 보수 정치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이 보수 세력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다음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화를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앞으로 큰 과제인데 시간이 너무 없죠. 지금 대선까지는. 그 뜻을 모으기부터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뭉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뭉쳐야 된다, 모여야 한다라는 뜻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준표 후보는 단일화 이야기를 바로 했지만 유승민 후보는 재판받으러 가야 할 무자격자 그런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온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위기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하지만 저는 같이 연대하거나 합쳐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보수는 박근혜를 버려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부여잡고 가는 한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국민들이 이미 심판했고 법적인 절차를 다 가지고 거쳐와서 지금까지 구속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 누가 어거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국민의 열망이나 여론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반영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다시 살려내겠다, 다시 거꾸로 돌리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합리적인 보수라면 그 보수가 앞으로 살아나야 되겠다, 뭔가 정치 세력을 더 넓혀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는 버려야 한다. 그래야 보수가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구도나 이런 것들로 볼 때 박 전 대통령을 버릴 수 있겠는가 과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마다 뭐 생각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여전히 TK나 박 전 대통령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버리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만일 자유한국당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친박 의원 몇 명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그럼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친박 의원들 빼놓고 난 다음에 네. 지금 당의 존재 가치가 있나요? 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바른정당으로 당이 가야 되는 건데 바른정당으로도 가지 못하는 의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친박 플러스 가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들이 주로 남아있는 게 자유한국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현재로서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그러니까 그 퇴임 이후에 나왔던 패족이란 말처럼 패족에서 다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표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도 언젠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지금 놓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존재를 버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연합이나 이런 건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할 게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건 맞아요. 정치적인 패배자는 맞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법적인 처리 과정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법적인 판단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데 미리 그것을 예단해서 저 사람은 범죄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저 사람하고 결별해야 된다든지 저 사람을 떨쳐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뭐 이제 보수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나치게 단정적인 거고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죄인시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잔인한 일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적으로는 아직 판단의 그게 절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그러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떨쳐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든 이 보수 정치 세력이 다시 새로운 비전, 국민에게 새로운 약속,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적 구성도 물론 중요한 일은 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했듯이 극단적으로 만약에 어떤 개인적인 숭배 사상이랄까 혹시 이런 게 젖어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박근혜 대통령인데도 어떤 만약에 그 정치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신뢰까지 보낸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배제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오히려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거하고 반대로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렇게 어떤 그 정도로 경도돼 가지고 대통령 아니면 난 못 산다 이런 건 아니다고 보고 아마 우리 유권자들도 그렇게는 보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바른정당도 앞으로 희망은 충분히 있다. 네, 가능성은 있다. 이 점을 이제 우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죠. 이진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보수의 분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수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통 하게 되면 한 26%에서 28%가 나는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지지하는 후보나 보수를 지지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한 25%에서 26%에서 한 28%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가 받고 있는 지지율이라든가 유승민 후보가 받고 있는 지지율을 보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도 그리고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도를 합치면 26%, 28%가 안 됩니다. 즉 그 말은 이 보수가 분화해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바로 거기 저는 그 지점에서 콘크리트 보수층, 합리적인 보수, 또 중도 보수가 정말 생각을 달리하는 보수들이 정말 분화해서 이제는 갈라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이진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나 어떤 보수 후보가 이 보수들을 묶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라든가 그런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후보들 중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보수 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어떤 가치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진보의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는 안희정 후보라든가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보수의 가치, 중도 보수의 가치라든가 합리적인 어떤 보수의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 보수라든가 합리적 보수는 그쪽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보수의 어떤 결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 쉽게 좀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이제 상징적인 표현으로 박근혜를 버려야 보수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 뜻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뭔가를 기대거나 붙들고 자꾸 늘어지려고 하면 그러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을 만든 정당입니다. 그 여당이었어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과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라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외면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들한테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뼈를 깎는 자성, 그리고 개혁이나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고 뭔가 거듭나고 있다고 하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상징적인 게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 100일의 실패가 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지금 김성환 그 평론가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제가 생각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거기다 어떤 그 그늘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진박이라 했던 그런 분들조차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과 계속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지적은 뭐냐면 정말 정치 실패 이것도 엄청스럽게 국민의 신뢰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할 것 없이 네. 옛날 새누리당을 형성했던 이런 분들은 철저히 자기 반성을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이 점은 반성을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바로 그런 점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때 다시 보수 정당은 이제 새로 성립돼가지고 예. 또 국민들의 신뢰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점을 아마 그분들한테 꼭 반성과 책임이 말씀드리고 필요하다. 싶습니다. 예. 이런 게 되는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보수층에서 갈 곳을 잃은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 부분이 와 있는 표심이 있고 이제 안희정 후보가 경선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또 그 표의 상당 부분도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간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예, 있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하시나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쭉 지금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보수에 대한 기대가 심리가 없어진 상황, 굉장히 실망이 많은 상황에서 보수층이나 그리고 지금 그 야권에 가고 싶지 않은 이른바 이제 부동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지자들이 움직일 만한 곳은 현실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 측밖에 없지 않겠는가. 예. 뭐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희정 그 지사한테 지지층이 갔던 그 지지층이 빠지면은 자연스럽게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서 네.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좀 꽤 많은 지지층이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양강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안철수 전 대표나 이 안희정 또 지사나 네. 이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나는 보수인데 보수의 표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할 때 만약에 지금 있는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의 후보들한테 저분들이 내가 표를 드렸을 때 저분들이 그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될 수 있냐,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냐, 그게 안 되면 예.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누가 내 표를 이 4표로 안 만들고 내 표를 30표로, 3표로 네네. 만들 것인가. 누가 당선 가능성이 더 높냐라는 걸 따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됐을 때는 네. 아마 이 보수 유권자도 표를 될 쪽에 몰아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용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력 쪽에 표가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하고 근접성이 있는 예. 그런 쪽에 가도록 이래서 안철수, 안희정 그쪽으로 우리가 쏠리는 그 보수표도 굉장히 많을 거다. 앞으로 어쩌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네.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지금 흔히 얘기하는 안풍에 대해서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그것이 아니다. 현실이다라는 그건 의견이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고 안풍이 뭐 과대평가된 게 아니라 아마 본인한테 물어보면 과소평가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 서울 모터쇼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친환경차와 고성능 세단뿐만 아니라 자동차 IoT와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능까지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서남빛 기자입니다. 아이오닉을 메인 스테이지로 보내줘. 차량을 목적지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로 차를 부르자 차가 움직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있는 곳까지 가는 자율주행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집 안에서 차량을 제어하고
차 안에서도 집안에 불을 켜고 끄는 등 집안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만일 차에서 집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온도를 맞춰주고 또 조명을 켜서 집이 마치 반갑게 맞아주는 기분이 든다면 로봇이 실제 도로 느낌으로 만든 모형 사이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네이버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로봇으로 네이버는 자사가 만든 자율주행차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는 243종의 차종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체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손에 든 이 흰색 충전기를 차량에 꽂으면 충전이 시작되는데요. 이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무려 400km 가까운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소형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낸 국내 중소업체의 차량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이미 포화 상태에 있고요. 전기 자동차도 대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지만 초소형 전기차는 또 동남아 시장이나 또 국내 시장에서는 충분히 다음 달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모터쇼에는 국내외 관람객 100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미국 민간 우주업체인 스페이스X가 또다시 우주 신화를 썼습니다. 그동안 쏘아올린 로켓을 회수하는 데는 몇 번 성공했는데요. 이번엔 이 회수한 로켓을 다시 발사해 성과를 거둔 겁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4, 3, 2, 1. 굉음과 함께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로켓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재활용 로켓이 사상 처음으로 발사되는 순간입니다. 이 로켓의 1단 추진체는 11개월 전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보내려고 발사됐다 대서양에 떨어진 이후 수거된 로켓. 그동안 우주발사체는 바다에 떨어져 회수하기도 어렵고 다시 사용하기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가 한 번 사용한 로켓을 회수해 다시 한 번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이에 따라 비용은 뚝 떨어졌습니다. 로켓 제작과 발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690억 원. 재활용 로켓 비용은 최저 10분의 1 정도입니다. Fly and refly an orbit class booster, which is the most expensive part of the rocket. This is going to be ultimately a huge revolution in spaceflight. 스페이스X는 이르면 내년 사람이 탈 수 있는 우주선 캡슐을 만들어 우주여행자 2명을 달 근처로 보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 쌀쌀하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4월의 첫날이자 주말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과 영남에 5에서 20mm, 그 밖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입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 영남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 영동과 영남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동해안 지역에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날은 흐리지만 어제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은 깨끗해졌습니다. 호남과 제주에서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서 한낮에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이 14도, 대전이 15도, 전주 13도, 부산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